상품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의 종류와 개수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좋게 100만 종은 넘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총 3개다. 오픈 마켓, 별 판매 채널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말하는 것이다. 내 쇼핑몰에서 파는 제품의 종류는 400종이다. 예전에 팔았던 물품까지 모두 합쳐도 수천 종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상품 중에 내가 선택한 몇 종이 잘 팔릴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판매하는 물건마다 대박을 치는 장사의 신은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도 실패하는 품목이 당연히 있고 유통의 대장인 이마트에도 재고로 쌓이는 물건이 있다.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 시도부터 대박이 날 상품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품을 먼저 결정하고 판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70만 원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월 최고 매출이 7천만 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박을 칠 상품을 골라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부터 대박 상품 찾기는 헛된 꿈을 쫓는 것과 같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상황 자체를 떠안고 가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상품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양과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록수로 수요와 공급을 유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분석 방식조차 불확실하다. 내가 선택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도하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팔아봐야 한다. 주사위 던지기를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10원이 들고 6이 나왔을 때 이기는 게임이다. 이 경우 6이 나왔을 때 받는 상금이 60원 이상이라면 그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비용으로 기대 이익이 큰 게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사업에 도전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완벽한 정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품 정보를 올릴 때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수를 몇 개로 해야 할지, 썸네일 사진은 몇 픽셀로 해야 할지, 해시태그는 몇 개를 넣는 것이 좋을지, 상세 페이지에 텍스트를 넣는 것이 좋은지, 홈페이지로 디자인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노출이 문제가 아닌데 노출 로직을 신경 쓰거나 전환이 문제가 아닌데 상세 페이지를 자주 바꾸거나 유입이 문제가 아닌데 광고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뭔가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들어서 혼자만의 만족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불필요한 리소스 투입이 초보 온라인 판매자를 지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다. 투입되는 비용과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지금 부족한 것에만 투자해야 한다. 고객의 혹평은 성장을 위한 빅데이터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사진이나 컨셉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쟁자도 있고 좋은 상품을 포장해서 보냈는데 구매평이 안 좋게 달리기도 한다. 고객의 혹평이나 불만 때문에 쇼핑몰을 하기가 겁난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무엇보다 구매평을 꼼꼼히 본다. 실물을 볼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진 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매평이다. 어떤 사람은 구매평부터 들여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 1개짜리 악평 위주로 보면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도 한다. 인기 상품은 몇 천 개씩 구매평이 달리기도 한다. 물건을 고를 때 구매평 수가 많으면 일단 신뢰감이 든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품이 검증되었다는 뜻이다. 구매평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중요하다. 구매평이 많이 달린 제품일수록 더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들이 구매평을 조작하거나 악용하기도 한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허위 구매나 리뷰 조작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적발되면 스마트 스토어 이용이 정지되고 추후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구매평은 사실상 돈이 들지 않는 마케팅과 같다. 그래서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고 구매평을 받는 경우도 있다. 블로거 리뷰와 유사한 방식이다. 공짜로 받은 제품에 대해 나쁜 평을 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고객의 신뢰를 조작하는 셈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구매평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돈내산을 꼭 밝히는 경우가 많다.
내 돈 주고 직접 사서 써보고 리얼 후기를 올린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리뷰로 판매 어려움을 겪는 제품일수록 허위 리뷰로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허위 리뷰로 고객들을 속이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잘 팔리지 않으면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 구매평을 조작하면 당장은 판매량이 늘어나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국 해당 쇼핑몰 자체의 신뢰도가 무너진다. 구매평 조작은 장기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객들의 진심이 담긴 평가를 들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평가나 의견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리면 다수가 동조하면서 다른 의견들은 묻히고 만다. 결국 왜곡된 정보만이 나에게 들어온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과 만족도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평가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얻어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매평 작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구매평 작업에 반대한다. 그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기 사업을 망치는 행위다. 구매평을 조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구매평이 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고의 무기는 유연성이다. 처음 쇼핑몰을 준비할 때 인맥을 습관적으로 찾다 보면 아는 공장이나 도매상의 제품부터 팔게 된다. 이것은 1인 판매자의 유일한 장점인 유연성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해당 시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는 사장님이 A라는 제품을 공급해준다고 해도 A 제품의 가격이 최저가인지 아니면 A 제품이 속한 경쟁 상품군에서 최저가인지 처음에는 알 길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사장님이 업계의 최상위 그룹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 쇼핑몰 사업에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에 얽매이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 아이템이 뜨면 살고 지면 같이 죽는다. 1인 쇼핑몰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팔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대박 상품을 골라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아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상품을 선택한 경우와 이미 잘 되고 있는 상품을 선택한 경우 중 잘 될 확률은 어느 쪽이 높겠는가? 쇼핑몰에는 100만 종이 넘는 제품이 있다. 그중 내가 선택한 한 가지가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소비를 한다. 하지만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는가? 소비는 프로이지만 판매는 아마추어이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잘 팔리고 경쟁도 심하지 않기란 극히 드물다. 없는 트래픽을 창출해 내는 것은 엄청난 능력으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처음 쇼핑몰에 발을 담글 때는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장사는 남에게 파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수요 추정량은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 추정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물건을 정하기 전에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해당 물건을 검색해보라. 창업 다마고치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이버 데이터 랩은 2016년 1월부터 설정한 기간 동안 내가 판매할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어떤 성별이 찾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보여준다. 회사 생활 적응에 실패한 친구를 모델로 내세워 매출 0원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 친구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 철봉 같은 아이템을 검색했다. 이 분야는 검색량은 많지만 공급량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트명을 홈트 친구라고 짓고 판매를 시작해 8개월 만에 0원에서 월 수익 1,000만 원을 올렸다. 사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팔릴 만한 물건을 찾아서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창업 다마고치의 쇼핑몰 창업편에 소개하고 있으니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돈은 판매에서 벌린다. 나는 처음 도매 계약을 맺었을 때 해당 제품을 2,100원에 매입해서 2,970원에 팔았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는 1,870원이었다.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였다. 최저가가 1,870원인데 누가 2,970원에 사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 가격에 판매했다. 이처럼 돈을 버는 것은
소싱이 아니라 판매에서 완성된다. 영화 도둑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도둑들이 한 팀이 되어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이야기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 끝에 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한다.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호텔비조차 지불하지 못한다. 왜? 팔 데가 없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은 좋은데 인지도가 떨어진다면 광고를 하면 된다. 소싱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위탁 판매로 등록하는 방법을 익히는 단계이다. 상품 등록도 할 줄 모르는 단계에서는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상품 등록과 판매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마진부터 생각하면 공급처를 찾기 어렵다. 초보자가 마진까지 확보하면서 좋은 거래처에 위탁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예를 들어 마진을 포기하고 A라는 상품을 100개 팔았다고 하자. 남는 것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다른 공급처를 찾아보자. 나는 이미 A라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100개나 확보하고 있으니 매입가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다. 내가 팔 수만 있다면 공급할 사람을 찾는 일은 엄청나게 쉬워진다. 온라인 쇼핑몰은 소싱이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어떤 제품이든 공급처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나 역시 공급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모든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을 공급한 사람은 제품을 산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 시장 논리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다.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내가 갑이다. 초보자도 공급처를 구하기 어렵지 않은 이유다. 공급 가격만 잘 맞춰주면 어디서든 쉽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매입해도 상관없다. 누구에게 매입한 물건인지 소비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중요하지도 않다. 일단 물건을 팔면서 생산업자를 알아보면 된다. 처음부터 생산업자나 큰 도매상과 계약해서 제품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이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진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시장에서 슈퍼갑이 된다. 아무런 인프라도 포트폴리오도 판매 이력도 없다면 적은 마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수입상들을 알게 되고 그 수입상이 또 다른 수입상을 소개해주고 폐업하는 수입상이 생기면 그곳 직원이 알려준다.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싱 노하우가 생긴다. 나는 클래스 101 강의에 1강에서 지금 생계를 쇼핑몰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 이 강의를 듣지 말라고 전한다. 처음 익히는 기술로 곧바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면 부업을 하는 사람의 무시무시한 강점인 난 10만원만 벌어도 땡큐지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전업으로 하는 프로셀러들과 같은 수준의 무게감을 안고 싸워야 한다. 초보자에게 무수한 실패는 당연한 것인데 실패할 때마다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상처를 받다 보면 나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돈을 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 없으며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자괴감과 패배의식이 싹튼다.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엄청나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전할수록 피폐해진다. 광고는 양날의 칼이다. 온라인 사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비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관련 상품을 검색할 경우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가 최상단에 노출된다. 노출이 판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광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하지만 섣불리 광고하다 보면 뒤로 미치는 장사가 될 수 있으니 양날의 칼이다. 그렇다면 광고로 사업을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까? 쇼핑몰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원가와 임대료, 오픈마켓 수수료, 소모품, 인건비, 광고비, 세금 등이 있다.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오픈마켓 수수료가 오르거나 소모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광고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광고비는 그 반대다. 인건비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광고비를 계속 늘리면 매출도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광고비를 늘리는 시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고 둘째는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광고비를 늘려야 한다.
첫 번째 시점은 마케터들이 광고주에게 얘기하는 영역이지만 두 번째 시점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광고비를 계속 늘리면 매출도는 계속 늘어날까? 그렇지 않다. 광고비를 늘리는 시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고, 둘째는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광고비를 늘려야 한다. 첫 번째 시점은 마케터들이 광고주에게 얘기하는 영역이지만 두 번째 시점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광고를 할 때 맨 먼저 정해야 할 것이 타깃이다. 타깃이 정확할수록 구매 전환율이 올라간다. 타깃이 가장 명확한 것은 대인 영업이다. 개인의 수요나 특성에 맞추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높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 광고는 구매 전환율이 떨어진다. 대중 광고는 퍼포먼스 마케터들의 영역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성과를 측정해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뛰어난 마케터만 있으면 사업이 영원히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광고가 어떻게 구매로 이어지는지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 구매 전환율이 10%라면 100명 중 10명이 제품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 광고를 더 늘리려면 구매 전환율이 5%가 되고 광고량이 늘어날수록 구매 전환율은 더 떨어진다. 그래도 구매 전환율이 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매출은 완만하게 계속 늘어난다. 광고비가 증가할수록 구매 전환율은 감소하고 구매 전환율이 감소할수록 매출 증가 속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원가와 임대료, 소모품이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낸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률이 감소한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서는 고정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점까지만 광고비를 늘려야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고정비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까지는 광고비를 늘릴수록 빨리 성장한다. 하지만 사업체를 키워서 매각할 것이 아니라면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 물건을 잘 공급해주던 도매상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는 경우가 있다. 도매상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이익률이 감소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때는 매출을 줄이더라도 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광고비를 투입할 때 구매 전환율이나 광고비 대비 매출액만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자연 유입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에 100만 원만 광고하면 수만 %의 예쁜 ROAS를 볼 수 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광고가 상품 선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다.